재무성 분석과 관련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앞서 우리가 파악한 그 미래 현금 흐름, 현금의 유입과 현금 유출의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한 그 할인율, 우리가 재무성 분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이제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 할인율은 이제 자원 비용으로 경제성 분석 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원 비용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간 선택 선호도라든가 세대 내 혹은 세대 간의 자본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해서 계산되는 좀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할인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비용으로 말 그대로 이제 투자된 자본에 대한 비용만 고려하는 좀 더 협의의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한 내외부 자금의 기회비용 성격으로서 자기 자본 출자자 및 채권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다른 프로젝트를 대체 투자하였을 경우에 받게 되는 최대한의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 투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 조달할 때 지급하게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조달할 때 지급하는 비용은 그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 다른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체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성격이다. 그 대체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 그것이 자원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자본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자본비용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재무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그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많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추정이 이루어지는 각 기간의 현금 흐름에 상하는 적정 할인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적용해야 되지만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각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을 추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균 할인율을 합리적인 가정하에 의해서 가중평균 자원비용으로 가중평균 비용 개념을 가지고 기초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중평균 자원비용은 각 자금의 조달 원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부채하고 자원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봤죠. 그러니까 부채는 빌려주는,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자금이고요. 자본은 말 그대로 이제 상환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투자되는 자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금 조달 원천별로 자본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그 자본 비용을 각각의 구성 비율로 곱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용 RB죠. RB로 표시되어 있는 부채 비용의 경우에는 그 법인세 효과가 있죠. 이자 비용은 이제 비용 성격으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법인세 효과를 고려했을 때 1-T 법인세율만큼의 효과만큼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자기 자본 금액이고 B는 부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전체 투자된 자금을 이제 A 플러스 B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 중에서 A가 자본 비중, 그다음에 B가 부채 비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투자된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해서 각각의 자원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한 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부정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자원 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적 할인율을 구하려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거와 똑같은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려면 그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부채 비용, 부채의 자본 비용. 두 번째 주식의 자본 비용, 주식의 자본 비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채하고 자본의 주식 자본의 우리가 이걸 이제 자기 자본으로 표현하는데, 부채를 타인 자본, 주식을 자기 자본.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제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넓게 보면 그 총 자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부채도 자본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 다른 사람이 투자된 자본이고, 그다음에 자본은 좋은 의미의 자본은 이제 자기 자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채 혹은 자기 자본은 이제 주식으로 발행돼서 조달된 자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부채하고 주식 자금 이렇게 구분해서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주식 자본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채 자본 비용을 한번 보면요. 부채 자본 비용은 부채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고, 무위험 이자율의 그 부채 채권의 위험 보상률을 가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위험 보상률 이렇게 한 것이 부채 자본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위험이 없다고 했을 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그 수익률, 이자율 이걸 의미하는 거죠. 보통은 5년 만기 국고채 유통 수익률을 사용을 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유통 수익률이 가장 유동성이 높은,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위험 보상률은,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본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위험 보상률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상률로 만기가 동일한 회사채와 국채 유통 수익률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위험이 없다고, 가장 위험이 낮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위험이 있는 회사채하고 위험이 없는 국채하고의 그 수익률 차이, 이자율 차이가 우리가 위험 보상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보통 분석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투자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 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장기 국채 유통 수익률과 단기 국채 유통 수익률의 차이, 이걸 우리가 이제 만기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프리미엄을 무위험 이자율에 가산해서 장기 채권의 자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5년 만기 국고채 유통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20년 만기 혹은 30년 만기 국고채의 유통 수익률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게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발행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년 만기 국고채 유통 수익률을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하긴 하지만, 장기 투자 사업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만기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을 좀 플러스해서 무위험 이자율을 산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보상률을 가산해서 부채에 대한 자원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매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기업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 수익률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하여튼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위험 보상률, 그렇게 해서 계산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식의 자본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인 자본은 우리가 이제 보통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 자본 비용을 회계상으로는 우리가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채도 자본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용어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주식의 자본 비용, 부채의 자본 비용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주식의 자본 비용도 부채의 자본 비용과 유사하게 계산이 됩니다.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보상률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만기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표시되는 이자율도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의 경우는 만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와 같은 배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배당금은 언제 준다 이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 금액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굉장히 불확실해요. 굉장히 좀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자원 비용도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원 비용, 주식의 자원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산 자본 가액 결정 모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CAPM 모델이라고 해서 캐피탈 자본, 그다음에 아셋 자산,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 비용 마찬가지로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보상률 곱하기 베타. 베타가 요게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조금 더 계산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RF 무위험 이자율은 아까 부채 앞에서 그 부채의 무위험 이자율 개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되고 위험 보상률도 무위험 이자율과 그 각각의 개별 투자 투자 자금, 개별 주식의 그 위험과의 그 차이의 그 프리미엄 보상률인데 주식의 경우는 이제 베타만큼의 위험을 요소를 더 별도로 고려해서 그걸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RM-RF 요걸 이제 시장 이자율, 시장 수익률입니다. RM이라고 하는 건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 시장 수익률과 RF 요거를 이제 시장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느냐, 이걸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평균 프리미엄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각 개별 회사의 체계적인 위험 요소를 곱해서 각 개별 주식의 위험 보상률을 이제 위험 보상 정도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니까 RF는 그 앞에 나와 있는 RF 개념, 그 무위험 이자율 개념과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RM-RF 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과 베타 두 가지 요소만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과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브룸버그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대표적인 증권회사나 아니면 신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데에서 제시한 국가시장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한 5% 내지 6% 정도 그 정도를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시점마다 이건 굉장히 달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 베타는 시장 위험이라고도 하며 시장 이자율과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으냐 낮으냐,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 이런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은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근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이라 그래서 별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그 기업 특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비용을 계산할 때. 근데 베타에 반영되는 개별 그 주식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인 베타에 반영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업 위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무 위험입니다. 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니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어떤 산업,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따라서 투자하는데 이제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정비 투자라 그러는데 뭐 레버리지 효과다 이런 용어도 쓰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떠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지, 이러한 그 자산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험이 영업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재무 위험은 같은 산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더 정확하게는 부채를 많이 조달했느냐, 부채를 적게 조달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를 구할 때에는 우선 기업의 영업 위험만을 고려한 자산의 베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재무 구조에 따라서 재무 위험을 반영한 체계적 위험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나 투자의 베타를 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수익률하고 개별 수익률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게 추정이 되는 건데, 시장 수익률과 개별 그 회사의 수익률과 이게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공공투자안이 만약에 공공투자에 대해서 재무 할인율을 구하기 위한 베타를 추정한다. 그럴 때는 공공투자안이 속한 유사한 산업 내의 상장사를 비교 대상으로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장사를 기초로 해서 영업 위험만을 반영한 베타를 산정한 다음에 자본 조달 구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거냐,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거냐, 그 자본 조달 구조를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재무 위험을 반영한 투자한 베타를, 공공투자안에 대한 베타를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주식의 베타는 각 기업의 부채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위험에 따라서 부채 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 사업의 목표 부채 비율에 따라 자산의 베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은 영업 위험의 크기와 보조금의 수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계획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의 평균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유사한 그 산업에 속한 유사한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자본 구조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재무 위험이 반영된 베타를 주식 위험,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 위험을 계산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고, 그다음에 각 투자안에 대한 베타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주식의 위험이, 자본 비용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 주식에 대한 자본 비용과 부채에 대한 자본 비용을 구한 다음에 요 부채 비율을 우리가 산정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 투자 사업의 재무적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에 대한 재무적 할인율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 주체, 공공투자에 대한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조달되는 자금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그 구성되는 자금의 자본 비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자본일수록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험이 낮은 자본일수록 자본 비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조달된 자금의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그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각 기관별 평가 시기별로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대상 사업 간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목표 수익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정도 해야 되고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많은 것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계산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목표 수익률을 자원비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예산 요거 이상 목표 수익률 이상 수익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재무적 타당성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목표 수익률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성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 재무적 할인율을 설정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적 할인율, 가중평균 자원비용을 이제 보통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 가중평균 자원비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표 수익률을 가중평균 자원비용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재무성 분석이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려면 많은 그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을 갖고 객관성을 가지려면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재무적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통의 재무적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목표 수익률이나 가중평균 자원비용을 가중평균 자원비용을 할인율로 적용할 경우에는 매 평가할 때마다 적정 할인율을 이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제 산정을 해야 되죠. 더 이론적으로는 매 기간마다 산정을 해야 되지만 이게 불가능하니까 전체 분석 기간의 평균 할인율을 이제 계산하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주체와 의견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 시행 주체가 갖고 있는 계획, 그 내용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 사업 시행 주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얘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달되는 자금의 구성이 달라지고 자본 조달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원 비용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투자안이라 하더라도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이게 달라지는 결과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타당성 조사 시점이 사업 자체의 자금 조달 구조 등이 확정되기 이전에 단순 계획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위험 요인들도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본 구조나 관련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한 사업의 개별 할인율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공공투자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재무성 분석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재무적 할인율은 이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데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중평균 자본비용, 조달된 자금의 자본비용을 일일이 반영하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반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때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해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목표 수익률을 정하게 되면 이거는 또 이론적으로는 또 안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시행 주체마다 또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냐면 재무성 분석을 위한 공통의 재무적 할인율은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유지 측면에서 공공부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실질 할인율. 여기 이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 실질 할인율이죠. 4.5%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중평균 자원 비용을 이제 재무성 분석이니까 계산하긴 하지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실질 할인율 4.5%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수익성,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4.5%라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인 그 뭐랄까 할인율은 재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의 자원 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치 개념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은 단순한 현금 흐름만 분석을 하는데 할인율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간다. 그럼 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할인율로 4.5%의 실질 할인율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행 주체에 따른 그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그거에 따른 위험도 이런 걸 고려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실제로 구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무성 분석 그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재무적 할인율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측정 방법은 굉장히 재무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계산식이 도출된 거고 그 근거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도출 과정은 이제 재무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실제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분석 기법에서 PI나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재무적 할인율을 계산해서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추가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